과거에 제가 파악한 거 이상으로 닮아서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닮아가나 싶을 정도로 그 닮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할 게 있는데 다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한국 기업은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의 기업보다 훨씬 강해요. 기업 자체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 긴장감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그 오픈 마인드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망하거나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미래를 봐야 된다. 지금 세계 동향을 보면서 정말로 기술력 높여야 된다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한국 기업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결국 경제의 미래는 기업에 달려 있는데 지금 한국의 기업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버블이 끝나고 나서 저성장에 진입했지만은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일본이 우왕좌왕한 건 그걸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해야 되는 거는 기업들은 여전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고용을 안정시키려고, 또 주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출산율이 반등을 한 것이 고용하고 주거가 안정됐을 때,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이 높아졌을 때, 그때 출산율이 반등을 했는데, 뭐 어느 나라나 그 유럽에서도 겪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게 이 정도의 가격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들쑥날쑥하는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91년도에 부동산이 피크를 찍고요. 그 다음에 한 15년을 내려갔거든요. 15년쯤 되니까 2005년쯤 되니까 한 1984년 정도 가격으로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어느 정도 버블인가,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 어느 정도 버블인가 했더니 2000년대 초반에 그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 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버블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4, 5년간 5년 정도 한국에서 발생한 버블. 그런데 그 미국에서 발생한 버블도 일본보다는 약했어요. 일본의 과거의 그 버블. 그거는 유례없는 대단한 버블이었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폭락은, 일본에서 있었던 그 정도의 폭락은 있을 수 없겠지만은 한국도 상당한 버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노인 경제다, 향후에 서서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정말 높다, 이런 의견이 사실 국내에선 되게 많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일본 경제가 예전에 잘 나갔을 때처럼 재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재도약보다는 지금처럼 고만고만하게 선진국의 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중진국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 혹은 과거처럼 뭐 와 일본 대단한데? 라고 이제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난 30년간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한 실질 성장률이 1%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그냥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그것은 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본의 미래는 저는 결국에 일본의 기업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서 삼성이 만약에 어떤 타격을 입어가지고 TSMC한테 패한다든가, 아니면 모바일에서 뭐 애플한테 완전히 패한다든가, 삼성이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 한국 경제가 막 휘청일 것 같죠,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한국도 이렇게 그 기업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제가 한국은 40대를 보는 기분이라고 했는데 40대의 경제에서도 기업이 휘청이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일본은 60대의 경제인데 여기에서 일본 기업들이 휘청이면,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뭐 처음에 제가 20년 말씀드렸는데 잃어버린 20년의 끝자락이라고 하면은 뭐 2008년부터 한 2012년 이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끝자락에는 도요타도 굉장히 그때 위기를 한번 겪었고요. 또 소니 같은 경우에도 뭐 파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위기를 겪었고,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히타치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이미 뭐 사뇨라든가 뭐 샤프 뭐 다 무너졌고, 뭐 도시바도 그 반도체 매각을 했지만 여전히 위기를 여전히 겪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최근 10년 동안에 다시 그 도요타 돌아가면은 도요타가 3조 엔에 가까운 최대의 영업 이익을 냈고요. 그리고 2020년하고 21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도요타였는데 2022년도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에도 뭐 그 1조 엔의 영업이익을 낸 것은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도요타밖에 없었는데 소니가 사상 두 번째로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2021년에 냈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한국에 계속 뺏기고 중국에 뺏기고 계속 힘들다가 나름대로 또 살 길을 찾았어요. 살 길을 또 히타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고용이 많이 좋아지면서 네네. 고용이 안정되고 일본 사회가 굉장히 안정이 됐거든요. 성장률은 낮지만은 네. 고용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뭐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사회 지표도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일본 기업들이 또다시 흔들리면 그때는 이 60대 노인의 약한 체력에 네.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정말 예단은 할 수가 없어요. 예단은 할 수 없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파는 회사. 네. 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엄청나게 많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테슬라하고 비슷해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파는 그 대수는 아마 도요타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대수를 따지면.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낮은 거잖아요. 테슬라에 비해서. 네네. 네, 거기에다가 테슬라는 전기차, 미래차를 팔고 있는 거잖아요. 네. 도요타는 전기차 부문에서는 정말로 도요타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가 과연 그 미래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돈을 축적을 했지만은 네.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퀘스천이고 네. 그런데 또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쏟아 부어서 이제 뒤처진 전기차에서도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이 노력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요타의 명운이 갈리는 것이고요. 도요타와 관련된 그 일본의 그 많은 협력 업체들 네. 그리고 이제 고용도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것이고 그런데 또 도요타는 한국이 하지 못하는 거를 하나 도전하고 있는데 달 탐사선 같은 우주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한국보다 일본이 더 빨라요. 왜냐하면 우주에 관한 기술은 일본이 굉장히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이 네 개 나라가 우주에 관해서는 뭐 탑4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아시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네네. 나사에서 하고 있는 다시 또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네. 그 프로젝트에 일본의 작사라고 해서 일본의 네. 나사인데 거기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작사가 또 공동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도요타나 혼다 같은 회사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달에 유인 우주선에 가게 되면은 앞으로는 한 번만 우주선을 보내고 만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네. 지속적으로 달과 화성 이런 곳에 우주선을 보낸다는 것이니까 그 우주선을 보냈을 때 달에서 옛날처럼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탐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SF 영화에서 보듯이 차를 타고 달려야 되겠죠. 그 차를 지금 도요타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개발 자체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은 지금 우리의 그 아젠다에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도요타가 과연 2029년까지 이걸 해내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도전에 미래가 달린 것이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음향하고 영상에서는 뭐 세계 최고죠, 소니가. 네. 그리고 또 로봇에도 뭐 아이보라든가 강아지 네. 로봇을 만든 경험이 있고요. 네네.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혼다하고 같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그 2026년부터 자율주행차를 생산해서 판매하겠다고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도전들을 일본도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삼성이 4나노 도전한다, 막 3나노 도전한다 하고 있듯이 네네. 일본에서도 그 계속 이런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네. 일본의 미래가 지금보다 좀 더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네. 아니면은 지금보다도 더 오히려 좀 낡은, 좀 힘이 없는 네네. 그런 경제가 될까 하는 건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들 중에 성공적으로 변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차이와 그 비결은 뭘지. 네, 그게 저는 개혁의 동력 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히타치하고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업종도 비슷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처음 설립 연도도 좀 비슷하고 계속해서 라이벌 관계였어요. 네. 히타치하고 도시바는. 그리고 이 라이벌인 두 회사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또
업적이 안 좋았고요. 실적이 안 좋았고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 도시바나 히타치가 주력으로 하고 있던 그 반도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뭐 원전이라든가 발전 설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한국하고 중국한테 계속 영역을 뺏겼잖아요. 네네. 굉장한 도전을 받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영역을 뺏기면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여기에서 히타치는 정말 그 벼랑까지 갔을 때 히타치의 사장이 된 사람이 뭐 뼈를 깎는 이제 네. 구조조정을 하면서 개혁을 네네. 했죠. 오케이. 네. 그때 하면서 네네. 업종을 이제 경쟁력을 잃은 업종들은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많은 인원이 해고가 돼야 되죠. 네. 그 업종들을 이제 아. 매각을 해야 되고 포기를 네. 하니까 그러면서 그 솔루션 기업으로 솔루션을 기업으로. 그 제공하는 기업으로 그쪽에 역량을 집중했거든요. 그쪽은 아직 한국이나 그 중국이 굉장한 그 라이벌은 아니니까 그래서 네. 솔루션 기업으로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자회사들을 그쪽이 아닌 이미 그 경쟁력을 잃고 있는 자회사들은 계속해서 그 없애 나가면서 솔루션 기업으로 계속 영향을 집중해 나갔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너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명된 CEO가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지만 일본 사회의 다행인 것이 의사결정도 느리고 굉장히 동력도 약해 보이고 하는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리더가 있으면은 그 리더를 중심으로 굉장히 잘 뭉치는 또 그런 네, 성격이 있습니다. 도시바는 것도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네. 도시바는 그거를 분식 회계로 그 리더들 당시 리더가 분식 회계로 이걸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바의 실상을 감추고 계속해서 좀 그럴듯하게 괜찮은 듯이 이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실적이 네. 계속 악화되면은 계속 감출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이게 폭로되면서 분식회계가 폭로되니까 그때는 뭐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히타치하고 도시바의 명함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개혁에 대한 열망하고 그 리더십하고 그 리더십을 서포트하는 그 사원들의 열정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뼈를 깎는 개혁 이렇게 네. 지금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 히타치 좀 전에 그 해고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본 하면 사실 종신고용제가 되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근데 지금도 이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게 종신고용제가 일본에서 일반적인지 궁금하고요. 또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도 일본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이나 한국에 있었던 그 과거의 종신고용제보다는 종신고용제 개념이 굉장히 약해졌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약해진 것만큼 약하진 않아요. 일본에서는 우선 종신고용제는 제가 아까 이제 20년 동안 일본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했는데 네. 일본이 버블이 끝나고 나서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잘 못 나갔잖아요. 네. 버블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위기도 맞고 일본 기업이 많이 그 도산하고 하면서 일본 기업의 문제가 뭔가 하는 이제 반성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 종신고용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호봉제라든가요. 네. 그 생산성과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은 뭐 월급이 올라가고 네. 또 종신고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때는 또 기업이 어렵기도 했고요. 또 이런 이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대량 해고도 있었고 굉장히 그 안 좋은 시기가 있었죠.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그때도 일본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취업 빙하기가 그때 왔었고요. 또 2009년에서부터 11년 사이 그때도 또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있으니까 일본에서 다시 한번 또 대량 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과거의 일본의 종신고용제라든가 호봉제라든가 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사실 맞지 않는다. 글로벌 시대 해가지고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일본인이 하나 깨달았다면은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용이 너무 불안해지고 노후가 불안하고 연금도 지금 낼 수 없으면 일본도 직업을 잃게 되면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그 가장 낮은 단계의 연금밖에 못 받게 되는데 그 연금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직업을 잃게 되면은 노후까지 불안해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은 사람들이 지갑을 확 닫게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또 일본 전체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었다. 고용이 불안한 것이 일본 경제 안 좋다. 그렇다면은 고용 불안도 어느 정도는 안정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종신고용제 안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하면은 이건 일본 사회 전체와 경제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일본 경제를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가지고 일본은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중간 단계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한국보다는 고용은 훨씬 안정적이에요. 하지만은 아까 노동 생산성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맞아요. 왜냐하면은 일본에 가보시면 도로에서 그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꼭 그 안내를 해주는 인부가 있어요. 그 여기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사람이 그 안내를 해줘요. 그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에 입간판을 세우고 말거든요. 거기 꼭 사람이 안내를 해주고 호텔에 가도 그 앞에서 주차를 안내하는 밖으로까지 나와가지고 호텔 주차장이 아니라 밖으로까지 나와가지고 좀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이고 이 인원이 필요한가 생각된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그 소득에 비해서 사람이 좀 더 많으면 노동 생산성은 소득을 사람 수로 나눠서 나오는 것이니까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렇기는 한데 그럼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자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이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안에서 일본 사회가 그 중립을 지키려고 그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2013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줄지 않았어요. 정규직 일자리도 늘었고요. 비정규직도 늘었고요. 주로 20대 청년들이 들어갈 때는 정규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비정규직이 많이 는 것은 이제 경력 단절됐던 여성들 많이 그 취업을 하게 됐고요. 또 65세 이상의 그 노년 인구 취업률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비정규직의 그 인원수를 늘리게 된 거죠. 고용 사정은 좋은 편이고 또 일본에서는 65세 아까 종신 고용이 제가 한국보다 낮다고 말씀드린 것이 일본은 정년이 65세예요. 근데 기업이 65세 정년을 지키게 돼 있고요. 그런데 또 정년은 65세지만 법에 의해서 70까지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부터 70까지는 정규직으로는 그 유지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요. 대개 이제 계약직으로 전환해가지고 과거보다 이제 임금은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뭐 50%, 60% 정도. 그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맡겨서 본인이 원한다면 70까지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니까 과거 같은 종신고용은 아니지만 고용 환경은 좋은 편이죠. 인구 문제, 고령화 문제는 한국도 사실 되게 심각하고 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금방 뭐 고령화에 있어서 한국이 따라잡는다, 일본보다 더 심각할 거다 다들 입을 모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일본 경제의 장기 저성장 경로를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한국과 일본 경제의 닮은 점이 뭐고 차이점이 있을 텐데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굉장히 많이 닮았고요. 제가 생각한 거, 과거에 제가 파악한 거 이상으로 닮아서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닮았어. 이렇게까지 닮은 건 알겠는데 닮았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기질이 또 다르고 한국은 또 일본의 경험을 받고 여러 가지 때문에 다른 점도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마치 무슨 역사가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뭐 따라가네요. 그래서 너무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경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초식남 얘기 들었잖아요. 일본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지 않는다. 결혼은 고사하고 아예 연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혼자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초식남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한 뭐 거의 뭐 15년 뭐 예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한국의 20대 청년들이 남녀 불문하고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닮아가나 싶을 정도로 그 닮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할 게 있는데 다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버블이 붕괴됐을 때의 일본하고 지금의 한국도 사실은 한국은 한국만의 버블이 아니고 전 세계 지금 버블이긴 했지만은 지금 버블이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도 버블이 붕괴된 이후의 한국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이제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일본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그 이전에 너무 잘 나갔어요. 그 80년대. 그래가지고 기존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하는 미국에서 막 IT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장하고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나오고 삼성이나 TSMC가 부상하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에 일본 기업들은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 결과로 버티다 뭐 10년, 20년 버티다 결국에는 그 2000년대 초반하고 또 201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했는데 한국은 그런 경험을 97년 IMF 때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긴장감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의 한국 기업은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의 기업보다 훨씬 강해요. 기업 자체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 긴장감이라는 것이 네. 그때보다, 그리고 또 그 오픈 마인드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망하거나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긴장하면서 미래를 봐야 된다. 지금 세계 동향을 보면서 정말로 기술력 높여야 된다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한국 기업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결국 경제의 미래는 기업에 달려 있는데 지금 한국의 기업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버블이 끝나고 나서 저성장에 진입했지만은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 문헌을 봐도, 그 당시 네. 정부 문서를 보거나 기업 문서를 봐도 처음에는 일시적인 경기 후퇴라고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저성장의 시대가 왔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경제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우왕좌왕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이 우왕좌왕은 그걸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기업들은 여전히 열심히 해야 돼요. 기업들은 기업이 살아나면 우리가 살아나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지금 고용을 안정시키려고 또 주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 출산율이 반등을 한 것이 고용하고 주거가 안정됐을 때,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이 높아졌을 때, 네. 그때 출산율이 반등을 했는데 이게 뭐 어느 나라나 그 유럽에서도 겪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유럽의 경험을 참고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거를 연구를 많이 해서 네네.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 고용을 안정시켜야 된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어야 된다, 국가가 그 육아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나눠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상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파악을 하고 그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고용을 안정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주거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주거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마침 버블이 꺼지면서 상당히 그 부동산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작은 버블이라든가 생기고 또 다시 투기에 막 대상이 되고 이러지 않도록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정말로 일본 부동산 폭락, 정말 버블 붕괴 이 정도로 뭐 닥친다는 신호로 봐야 될지, 지금보다 더 훨씬 하락하게 된다는 얘긴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게 이 정도의 가격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들쑥날쑥 하는 거잖아요. 보도도 굉장히 서로 다른 보도도 나오고요. 뭐 어느 지역에서 뭐 알고 보니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졌다라는 보도도 있는가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 91년도에 부동산이 피크를 찍고요. 그 다음에 한 15년을 내려갔거든요. 15년 내려가가지고 15년쯤 되니까 2005년쯤 되니까 한 1984년 정도 가격으로까지 내려갔어요. 그렇게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경기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 뭐 그 정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가 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도쿄에서 서울의 강북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서울의 강북에 해당하는 지역 같으면은 부부가 웬만한 중견기업에 다닌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30살의 신혼부부 같으면은 강북에 있는 한국으로 치면 한 25평 정도 아파트 같으면은 사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금방 모아서가 아니라 이제 대출을 받아서 얼마든지 대출을 갚을 수 있고 그걸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을 아무나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중견기업 정도 다닌다면은 둘이 벌어가지고 집을 살 수 있고 애들이 조금 더 크면은 그때는 좀 더 모은 돈 가지고 한 32평도 옮길 수 있다. 굳이 뭐 강남을 누리진 않더라도 이 정도가 됐을 때, 일본 같은 경우 이 정도가 됐을 때 그때서야 안정이 됐는데, 그 안정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계속해서 도쿄를 빠져나가던 인구가 다시 도쿄로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어린아이의 인구가 늘기 시작했어요. 일본 전체를 보면은 어린아이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도쿄에서는 어느 시점이 되니까 다시 그 30대, 40대가 도쿄로 회귀
폐기하면서 도쿄에서 어린아이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정도의 안정, 더 막 떨어지고 휴지가 되고 이것이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괜찮은 뭐 회사 정도라면은 서울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일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사는 사람들 많아요. 대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안 사는 이유는 집을 사도 뭐 집값이 향후 뭐 막 오른다 이런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집을 자동차하고 좀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월세를 살아도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몰아도 되고 내가 자동차를 사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월세를 살아도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사는 게 이익이다, 렌트가 이익이다, 이게 딱히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때서야 비로소 부동산이 안정됐다, 주거가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거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부동산의 시세라든가 시세와 관련해서 향후 전망 관련해서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이렇게 더 폭락한다고는 예단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그 법을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2019년에 제가 책을 냈을 때만 해도 3년 전이죠. 3, 4년 네네. 2019년에 그때만 해도 자신 있게 일본 같은 폭락은 있을 수 없다. 네. 도쿄 같은. 왜냐하면은 도쿄 같은 버블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폭락도 있을 수 없다 했는데 20년, 21년, 22 계속 집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네. 굉장히 심하게 그 네, 뒤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버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책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불가항력적으로 그 한국에서 버블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어느 정도 버블인가,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 어느 정도 버블인가 했더니 2000년대 초반에 그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 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버블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4, 5년간 5년 정도 한국에서 발생한 버블이. 그런데 그 미국에서 발생한 버블도 일본보다는 약했어요. 일본의 과거의 그 버블. 그건 유례없는 대단한 버블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폭락은, 일본에서 있었던 그 정도의 폭락은 있을 수 없겠지만은 한국도 상당한 버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와세다대 박상준 교수님 모시고 일본 경제 또 한국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양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시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일본 경제 이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요? 뭐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저는 버블 붕괴되고 나서의 일본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보진 않아요. 지금 현재 나쁜 것은 사실인데 일본 경제도 그 좋아지고 나빠지는 그 비즈니스 사이클을 반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일본 나름대로 깨달은 것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불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본은 불황이 오면은 더 타격을 크게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는 않죠. 일본 경제가 사실 불황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한편으로 강점과 저력이 항상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동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쉽게 활력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못 찾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 상존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가장 큰 원인,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좀 편하게 얘기하면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가 감소하는 거, 고령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 경제를 볼 때는 한 40대 같은 느낌인데 일본 경제를 볼 때는 60대 정도 느낌이에요. 일본 경제가 좋을 때도 있거든요. 활력을 찾고 있을 때. 그때는 60대인 분이 지금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고 활력을 보인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20년 좀 넘게 살았는데 일본에 20년 넘게 살면서 경제학자로서 쭉 경험을 해보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노령층의 인구가 그 젊은 인구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 현상이 뭐 더 악화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그 경제의 체력을 약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계속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또 뭐 망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보면은 소니 같은 경우 또 도요타 같은 경우에 일본의 시가총액으로 1위 도요타, 2위 소니인데 작년에 자기네 기업의 역사에서 사상 최고의 영업실적을 냈거든요.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부침을 거듭하지만은 또 살아남은 기업들은 잘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 경제 전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오면은 그게 어떤 충격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2009년, 8년, 9년에 있었던 리만 쇼크라든가 또 최근에 뭐 코로나라든가 미중 마찰이라든가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샥이 오면은
다른 나라가 받는 충격보다 더 크게 받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보다 더 소비가 확 떨어져요. 네, 그리고 소비가 확 떨어지니까 민간의 그 주택 수요, 뭐 투자 수요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비 투자도 굉장히 줄이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갑작스럽게 또 위축이 되고, 60대 노인이 한번 아프시면 골절상 같은 거 입으시면은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일본 경제는 한번 샥이 와가지고 충격을 받으면 또 회복되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본 경제가 계속 약한 체력을 보이는데, 이 와중에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살아남는 것이고 일본의 상황이 완전히 뭐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늙은 경제고 또 국가빚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 국가빚 관련해서 채권자 대부분이 사실 자국민이고 또 일본이 세계 최대 대외자산 보유국이다 때문에 일본 경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사실 또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상황에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국가 부채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국가 부채의 그 소유자, 네네. 그러니까 일본 국내 기관이 대부분이란 것도 맞는 말인데 네네. 국가 부채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결코 지금 문제가 없다든가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제가 뭐 3, 4년 전부터 국가 부채 문제를 비유할 때 그 북한의 핵이라든가 일본의 거대 지진하고 비유를 했는데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은 굉장히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재난이나 재앙처럼 일본 정부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만큼의 그 국가 부채 수준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게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일본 경제와 또 주변국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그거를 지금 예단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모라토리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이미 국가 부채가 뭐 국가 부채를 어디까지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앙 정부의 부채만을 한다 하더라도 GDP의 220, 뭐 230% 이상을 뭐 초과를 했고요.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가의 채권, 정부 그 채권에 이제는 50%나 중앙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베노믹스 이전에는 13%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중앙은행이 국가 그 채권을 사다 보니까 50% 정도 보유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채권을 민간은행이 과거보다는 덜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민간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그 위험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신에 이 위험이 전부 중앙은행으로 옮겨간 데다가 중앙은행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10년물 국채를 많이 샀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가 시중에서 아예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 시장이 실종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그러니까 10년물 국채를 산다 하면은 사는 주체가 일본 은행이고 다른 경제 주체 외국인이라든가 일본의 다른 민간 금융기관이 10년물 국채를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 실종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왜곡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10년물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만기가 2013년부터 10년물을 집중적으로 샀기 때문에 이 10년물의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2023년부터 2023년, 24년 만기가 돌아오면은 이 만기 들어왔을 때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워낙이 저금리 정책,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금리는 거의 0%였는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기존의 그 국채 만기 도래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새롭게 발행한 국채를 만약에 누군가가 사주지 않으면 그때는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채가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이 해외에 보유한 그 자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걸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가요? 네,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일본의 민간이거든요. 주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일본의 뭐 대기업이 있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은 워낙에 그 개인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네. 저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순금융 자산이 GDP의 거의 뭐 300% 가까이 육박하는 굉장히 엄청난 그 개인들의 순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이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죠. 예금을 하죠. 그럼 이 금융기관은 일본 정부의 채권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돈 가지고 해외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해외 채권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일본의 기업들은 뭐 85년 플라자 합의 때부터 해외 진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생산 시설을 굉장히 많이 옮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해외에 또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부도가 났을 때 일본 정부가 수입으로 지금 그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들을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일본 정부는 또 돈을 빌려야 되는 것이지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갚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해외 재산은 일본의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 가지고 있고 일본 금융기관의 뒤에는 일본의 가게가 있으니까 네. 그 가게나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 자 우리 돈이지만 당신 쓰세요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 그럴 거면은 일본 정부 채권의 90%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의 민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민간이 만약 그럴 거면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돈이지만 자 정부 당신들이 쓰세요. 이럴 네. 거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신의 채권이지만 만기가 와도 상환하지 마세요. 이 말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자기의 그 자산을 포기하고 정부에게 그렇죠. 이양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민간 어느 민간도 이거는 원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플러스가 된다는 그 기자님 말씀이 맞는 것은 아르헨티나라든가 과거에 이런 국가 부도 사태를 경험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민간에도 자산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국가 전체가 그 채무국인 경우가 많았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손쓸 방법이 없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채권의 100%가 엔화로 발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엔화를 가지고 막으면 돼요. 달러가 필요 없어요. 달러가 이 나라는. 네. 네. 그 정부 채권을 갚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민간도 국가가 부도가 나면은 정부가 부도가 나면은 그러니까 국가 부도와 정부 부도는 다른 말이죠. 네, 국가 부도는 일본이랑 경제 전체지만 그 부도가 아니라 정부라는 네, 기관이 부도가 날 수가 있는데 정부가 부도가 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그 악영향을 일본 경제 전체에 미치게 될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네. 그냥 예상만 굉장히 큰 악영향이 될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니까 민간도 원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할 때 민간이 협조를 하긴 하겠죠. 네. 그래서 그 나라들보다는 훨씬 정부 부도의 가능성이 훨씬 낮기는 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될 확률처럼 굉장히 낮기는 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일본 불안 관련해 가지고 좀 상징적인 말이 된 게 뭐 잃어버린 20년이다, 잃어버린 30년이다 이런 말인데 사실 뭐 일본이 후퇴만 하고 뭔가 그 안에서 긍정적인 요소나 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뭐 잃어버린 30년인가 아니면 어떻게 좀 긍정적인 요소는 없었나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을 저는 안 쓰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을 일본에서도 쓰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10년간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굉장히 많은 것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네. 노동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시간만 해도 굉장히 줄이려고 뭐 주당 52시간 이런 상한을 뒀다가 지금은 이제 주당 52시간 상한은 뭐 그 폐지한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굉장히 서로 대립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죠.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해답을 못 찾았다는 것이죠.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쪽이 딱 맞다. 근데 이게 90년대하고 2000년대 그 초중반에 일본 사회가 그랬거든요. 네네. 제가 99년에 일본에 이제 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도 뭐 늘 이런 논쟁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양적 완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든가 개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 재정을 지금 건전화해야 되느냐 아니면 건전화는 미루고 지금은 우선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그 대립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난 10년간은 굉장히 그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 인구 감소,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은 이제 하나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유도하고 또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거에 있어서 고용의 안정이 중요하다든가 주거의 안정이 중요하다. 또 임금이 인상돼야 된다. 또 네. 노동 시간이 감소해야 된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야 된다. 여성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는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논쟁이 많았는데 지난 10년간은 굉장히 정리가 돼가지고 별로 논쟁 없이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노조도 고용의 안정을 우선시하지 임금 인상보다는 전반적인 고용의 안정을 우선시해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고용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상승되면서 더 좋죠. 하지만 거기서 이제 루저가 생기잖아요. 네네. 고용이 안정되지 않아가지고 직업을 잃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임금이 상승해도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빈부격차만 확대가 되죠. 근데 이런 상황도 일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을 지킨다,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이 임금 인상보다 더 앞선다 하는 것에 굉장히 노조도 기업도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임금 인상도 중요하다. 지금 이 일본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에너지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인상이 안 되면은 실질적인 임금 소득은 줄어드는 것이니까 또 가계가 위축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인구 감소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약한 그 가계 부문인데 여기서 더 위축되면 안 되니까 임금을 인상해야 된다. 또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2020년하고 21년 그리고 아마도 올해 22년까지는 기업 실적이 좋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소니가 전부 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에 2023년 내년에는 이제 안 좋겠죠. 네. 안 좋겠지만은 우선 지금까지 2년 정도, 3년 정도는 실적이 좋았으니까 2023년도에 그 임금을 올리자 하는 것이 노조의 얘기나 정부 얘기가 아니라 경단련의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전경련과 네, 같은 경단련에서 자기네 회원사들한테 임금을 한 5% 정도를 상정하고 그 정도 올리는 걸 노력해보자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네. 네. 기업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예를 들어서 임금을 올리면은 기업이 어려워진다. 지금 그 차도 2023년도에 어려울 텐데 여기서 임금을 올린다는 게 웬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일본에서 이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을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지난 10년 동안은 저는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사회 지표를 보면은 자살률이라든가 범죄율이라든가 하는 것이 지난 10년간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거의 그 30년 전에 버블기 정도만큼이나 그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고요. 많이 개선이 됐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안정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뭐 2%, 3%, 4% 이렇게 높은 성장률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저성장으로 뭐 1%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가 고용돼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임금을 받고 있어서 네. 그래서 살 수만 있으면은 생존이 가능하면은 그럼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유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은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본 사회가 잃어버린 20년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최근 10년은 좀 방향을 찾고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 변동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일본 정부가 부도가 나면 정말 엄청난 글로벌 경제에 파급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근데 이게 구로다 총재가 금리 인상은 또 절대 아니고 아베노믹스의 정책 방향 수정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또 그렇게 반응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네, 구로다 총재가 시장을 속인 거죠. 일본 금융업계에서는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적 완화의 노선 변경은 없다.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다. 지금 아직까지도 목표가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지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12월 20일 갑자기 장기 금리에 대해서만 그 0.25에서 그 0.5로 옮기겠다. 뭐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장기 금리가 0.5가 돼버렸으니까요. 금리를 올리겠다는 건 아니다. 그
금융 완화 정책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네. 실제로는 변경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실제로 한 그러니까 거다. 시장에서는 실제로 변경을 했다고 받아들이고 있고 네. 실제로 변경을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엔화가 비싸지고 네네. 굉장히 약해졌다가 엔화가 다시 비싸지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네. 이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것도 맞고 노선이 변경된 것도 맞고 지금의 엔화의 그 절대적인 약세 거기에다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 엔화가 약세니까 일본에서의 그 무역 수지가 굉장히 적자가 나고요. 네.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일본 가게에도 부담이 되고 일본 정부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일본도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앞으로 발행하는 새로운 채권에 대해서는 약정 금리를 올려줘야 되니까 향후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굉장히 약한 나라에서 네. 재정이 더 부담되니까 그것도 어렵고 금리를 안 올리자니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데다가 잘못하면은 뭐 자금 유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엔화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은 거기서 촉발돼 가지고 일본 국채마저 사지 않는다 이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정부 부도라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돼 버렸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인 이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내 딜레마 속에서 이제 올리는 선택을 정부의 재정에 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올리는 선택을 그 중앙은행이 했습니다. 이번 그 구로다 총재 발표 이후에 어떤 엔화의 위상, 엔화가 이게 준 기축통화로서 안전자산 취급을 받아왔고 또 세계 통화시장에서 가치는 위치 때문에 이렇게 좀 파급 효과가 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지금 최근까지 뭐 초저금리 정책으로 엔화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한국 사람들이 또 엔화 투자 같은 것도 최근에 맞으니까 쌀 때 사놓자 뭐 이렇게 말들이 있었는데 괜찮은 선택일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험을 좋아하지 않아서 네네. 별로 위험 자산이 된 엔화에 투자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이 엔화가 굉장히 비쌌을 때도 있어요. 달러당 뭐 77엔 이렇게까지 갔던 적이 있고 또 엔화가 최근에 150도 일시적으로 깨진 적이 있죠. 1달러당 150엔까지 가게 됐었고 네. 또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1달러당 뭐 80엔이 깨진 적도 있었고요. 네네. 굉장히 그 변동폭이 심한 편인데 그 엔화가 굉장히 강할 때 네네. 저는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든가 엔화가 기축통화라든가 그래서 엔화가 강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 당시도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한 것은 또 약한 것은 항상 엔화에 대한 수요, 그 공급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저는 분석을 했고, 네네. 근데 엔화는 굉장히 강력한 수요의 근원이 있는데 아까도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그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순 재산을 한 4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을 하니까 네네. 그거는 채무를 빼고도 그렇게 많다는 거니까 그냥 재산 순 재산이 아니라 그냥 재산으로 하면 뭐 훨씬 많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순 재산만 4조 달러가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해외에 굉장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채권인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수익이 더 늘어나죠. 해외에서는. 네. 네. 그리고 또 일본의 많은 재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해외로 굉장히 생산시설을 많이 이전을 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는 세계 7개 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도요타는 22개, 3개 정도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나라에 이제 침투해 들어갔어요. 네네. 거기에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소득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발생한 소득들은 다 외화 소득이잖아요. 네네. 특히 달러 소득이 많겠죠. 그러니까 일본인의 소유인 해외에 있는 소득이 해외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에 발생하는 소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소득이 어느 순간 일본으로 들어오면은 일본에서 이 소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달러 소득을 일본에 가져와서 엔화로 바꾸려고 하면은 그 순간에 달러가 공급되고 엔화가 수요되는 거잖아요. 네네. 엔화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수요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엔화는 그 수요가 있으면은 그 가격은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싸질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 차가 이렇게 미국과 일본 사이에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으면은 항상 엔화는 약했는데 그 이유는 그때는 또 해외에 있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일본의 금리는 너무 낮고 네. 해외는 금리가 높으니까 네. 차라리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해외에서 재투자하는 게 더 낫죠. 네, 그래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면서 반대로 해외에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일본으로 안 가지고 들어오니까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은 에너지하고 식량의 자금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에너지하고 식량은 굉장히 많이 사야 되죠, 해외에서. 네네. 굉장히 거대한 그 수요자인 셈이죠, 일본이. 그런데 달러가 안 들어올 때는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에너지를 사야 되니까, 가스 같은 걸 사야 되니까 그때는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엔화의 공급이 늘어나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니까 네. 엔화 공급이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또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의 현상이고 이전에 이제 150엔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현상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힘이 항상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굉장히 엔 고가 되고 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굉장히 엔 저가 되고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는데 하지만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엔화라든가 일본 경제라든가 일본 정부가 굉장히 약할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지난 4, 5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특히 최근 1년의 경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알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와는 엔화의 위상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엔화가 가끔가다 굉장히 강력해졌지만 굉장히 강력해진 엔을 보고 그 충격이 오거나 하면은 아 엔이 또 비싸지겠네 하는 생각에 엔화를 가수요했던 그런 세력도 굉장히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엔화를 가수요해가지고 엔화를 미리 사놨다가 엔화가 더 폭락하면 내가 큰 손해를 본다 이런 또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엔화를 가수요하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엔화가 그렇게 강력해지고 하진 않을 것이고 엔화는 전 세계 통화 속에서 지금보다는 점점 힘을 잃게 되긴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과거처럼 막 1달러가 100엔을 깨고 막 90엔 되고 네네. 이걸 기대하시고 지금 엔화에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진 않고요. 네. 네, 그 만약에 엔화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네. 1달러당 거의 뭐 115엔 뭐 이 정도까지 바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네네.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기시다 전 총리가 뭐 출범 때부터 뭐 새로운 자본주의다 해서 아베노믹스 정책 노선에서 탈피를 지향하는 신호를 계속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시다표 새로운 자본주의가 뭐 애매모호하다 이런 소리도 계속 있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이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기시다의 정책이 뭐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정치인들이 하는 어떤 정치 고호라는 거는 네네.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가 아베노믹스하고 배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도 하나의 구호라고 봤을 때 네. 저는 아베노믹스에서 뭐 화살이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아베 시대, 2013년부터 시작된 아베 시대, 또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그 시대의 정책, 네네. 이거의 중심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대규모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거는 대규모 양적 완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양적 완화라는 것은 새로운 자본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대규모 양적 완화는 금융정책이고 일본 은행이 담당하는 것이고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것은 재정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네, 재무성이라든가 기시다의 내각이 할 수 있는 그 정책이기 때문에 서로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시다가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하면서 여기서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용의 안정이라든가 임금의 상승이라든가 증세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증세라면 아무래도 증세는 누진세가 되니까 증세를 얘기하면은 더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물리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 정책을 강조하는데 이런 식의 그 기시다의 그 정책이라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깨달은 2010년대 돼서 깨달은 그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걸 이어가는 거죠. 고용을 안정시켜야 된다, 임금을 상승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아베 시대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시다가 새로운 자본주의로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정책을 포장을 하면서 선거에 나가야 되니까 뭔가 구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베가 아베노믹스 했듯이 기시다는 새로운 자본주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 실체가 뭐 불분명하다 하는 말씀도 맞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대로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더해서 그 작은 것들이죠. 뭐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교사된 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여기서 한 가지 좀 과거보다 더 나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는 1억 엔의 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근로소득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점 그 세율이 올라가죠. 네. 근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그 일정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금융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세율이 사실은 낮아요. 네.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1년 소득이 1억엔 한국 돈으로 10억 원 정도를 넘기게 되면은 세금은 더 많이 냈지만은 세율, 이 사람한테 적용된 세율을 보면은 그 세율은 오히려 10억 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보다 세율은 낮은 거예요. 네, 그런데 기시다가 이걸 이제 시정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또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그 세금 관련된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이거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작은 규모의 정책 개선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약한,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누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 하는 방향을 보이고 이걸 실제로 실행한 것은 평가할 만하고요. 그런데 그게 그 폭이 너무나 작은 거는 정말 이게 쇼 이상의 어떤 의지가 있는가 하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아베노믹스와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아베노믹스에서는 이제 대규모 양적 완화인데 이 대규모 양적 완화는 새로운 자본주의와는 상관없이 이번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여기서 탈출하는 거를 시사를 한 거고요. 네, 새로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또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일본이 노인 경제다. 향후에 서서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정말 높다. 이런 의견이 사실 국내에선 되게 많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일본 경제가 예전에 잘 나갔을 때처럼 재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재도약보다는 지금처럼 고만고만하게 선진국의 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중진국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 혹은 과거처럼 뭐 와 일본 대단한데? 라고 이제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난 30년간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한 실질 성장률이 1%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그냥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그것은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일본의 미래는 저는 결국에 일본의 기업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서 삼성이 만약에 어떤 타격을 입어가지고 TSMC한테 패한다든가 아니면 모바일에서 뭐 애플한테 완전히 패한다든가 삼성이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 한국 경제가 막 휘청일 것 같죠.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한국도 이렇게 그 기업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제가 한국은 40대를 보는 기분이라고 했는데 40대의 경제에서도 기업이 휘청이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일본은 60대의 경제인데 여기에서 일본 기업들이 휘청이면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뭐 처음에 제가 20년 말씀드렸는데 잃어버린 20년의 끝자락이라고 하면은 뭐 2008년부터 한 2012년 이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끝자락에는 도요타도 굉장히 그때 위기를 한번 겪었고요. 또 소니 같은 경우에도 뭐 파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위기를 겪었고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히타치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이미 뭐 사뇨라든가 뭐 샤프 뭐 다 무너졌고 뭐 도시바도 그 반도체 매각을 했지만 여전히 위기를 여전히 겪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최근 10년 동안에 다시 그 도요타 돌아가면은 도요타가 3조 엔에 가까운 최대의 영업 이익을 냈고요. 그리고 2020년하고 21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도요타였는데 2022년도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에도 뭐 그 1조 엔의 영업이익을 낸 것은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도요타밖에 없었는데 소니가 사상 두 번째로 1조 엔이 넘는 영업이익을 2021년에 냈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한국에 계속 뺏기고 중국에 뺏기고 계속 힘들다가 나름대로 또 살 길을 찾았어요. 살 길을 또 히타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고용이 많이 좋아지면서 고용이 안정되고 일본 사회가 굉장히 안정이 됐거든요. 성장률은 낮지만은 고용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뭐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사회 지표도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일본 기업들이 또다시 흔들리면 그때는 이 60대 노인의 약한 체력에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건데 이거야말로 정말 예단은 할 수가 없어요. 예단은 할 수 없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파는 회사. 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엄청나게 많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테슬라하고 비슷해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파는 그 대수는 아마 도요타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대수를 따지면.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낮은 거잖아요. 테슬라에 비해서. 거기에다가 테슬라는 전기차, 미래차를 팔고 있는 거잖아요. 도요타는 전기차 부문에서는 정말로 도요타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가 과연 그 미래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돈을 축적을 했지만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퀘스천이고 그런데 또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쏟아 부어서 이제 뒤처진 전기차에서도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 노력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요타의 명운이 갈리는 것이고요. 도요타와 관련된 그 일본의 그 많은 협력 업체들 그리고 이제 고용도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것이고 그런데 또 도요타는 한국이 하지 못하는 거를 하나 도전하고 있는데 달 탐사선 같은 우주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한국보다 일본이 더 빨라요. 왜냐하면 우주에 관한 기술은 일본이 굉장히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이 4개 나라가 우주에 관해서는 뭐 탑4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그 아시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나사에서 하고 있는 다시 또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그 프로젝트에 일본의 작사라고 해서 일본의 나사인데 거기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작사가 또 공동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도요타나 혼다 같은 회사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달에 유인 우주선에 가게 되면은 앞으로는 한 번만 우주선을 보내고 만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달과 화성 이런 곳에 우주선을 보낸다는 것이니까 그 우주선을 보냈을 때 달에서 옛날처럼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탐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SF 영화에서 보듯이 차를 타고 달려야 되겠죠. 그 차를 지금 도요타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개발 자체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은 지금 우리의 그 아젠다에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도요타가 과연 2029년까지 이걸 해내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알 수 없는 일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도전에 미래가 달린 것이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음향하고 영상에서는 뭐 세계 최고죠, 소니가. 그리고 또 로봇에도 뭐 아이보라든가 강아지 로봇을 만든 경험이 있고요.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혼다하고 같이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그 2026년부터 자율주행차를 생산해서 판매하겠다고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이죠. 그러니까 이런 도전들을 일본도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삼성이 4나노 도전한다, 막 3나노 도전한다 하고 있듯이 일본에서도 그 계속 이런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일본의 미래가 지금보다 좀 더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지금보다도 더 오히려 좀 낡은, 좀 힘이 없는 그런 경제가 될까 하는 건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기업들 중에 성공적으로 변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차이와 그 비결은 뭘지. 네, 그게 저는 개혁의 동력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히타치하고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업종도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또 처음 설립 연도도 좀 비슷하고 계속해서 라이벌 관계였어요. 히타치하고 도시바는. 그리고 이 라이벌인 두 회사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또 업적이 안 좋았고요. 실적이 안 좋았고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 도시바나 히타치가 주력으로 하고 있던 그 반도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뭐 원전이라든가 발전 설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한국하고 중국한테 계속 영역을 뺏겼잖아요. 네, 굉장한 도전을 받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영역을 뺏기면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여기에서 히타치는 정말 그 벼랑까지 갔을 때 히타치의 사장이 된 사람이 뭐 뼈를 깎는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개혁을 했죠. 네, 그때 하면서 업종을 이제 경쟁력을 잃은 업종들은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많은
인원이 해고가 돼야 되죠. 네. 그 업종들을 이제 아. 매각을 해야 되고 포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 솔루션 기업으로 솔루션을 그 제공하는 기업으로 그쪽에 역량을 집중했거든요. 그쪽은 아직 한국이나 그 중국이 굉장한 그 라이벌은 아니니까 그래서 네. 솔루션 기업으로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자회사들을 그쪽이 아닌 이미 그 경쟁력 잃고 있는 자회사들은 계속해서 그 없애 나가면서 솔루션 기업으로 계속 역량을 집중해 나갔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너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명된 CEO가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지만 일본 사회의 다행인 것이 의사결정도 느리고 굉장히 동력도 약해 보이고 하는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는 리더가 있으면은 그 리더를 중심으로 굉장히 잘 뭉치는 또 그런 네, 성격이 있습니다. 도시바는 것도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네. 도시바는 그거를 분식 회계로 그 리더들 당시 리더가 분식 회계로 이걸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바의 실상을 감추고 계속해서 좀 그럴듯하게 괜찮은 듯이 이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실적이 네. 계속 악화되면은 계속 감출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이게 폭로되면서 분식 회계가 폭로되니까 그때는 뭐 돌이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히타치하고 도시바의 명함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개혁에 대한 열망하고 그 리더십하고 그 리더십을 서포트하는 그 사원들의 열정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뼈를 깎는 개혁 이렇게 네. 지금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 히타치 좀 전에 그 해고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본 하면 사실 종신고용제가 되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근데 지금도 이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게 종신고용제가 일본에서 일반적인지 궁금하고요. 또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도 일본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이나 한국에 있었던 그 과거의 종신고용제보다는 종신고용제 개념이 굉장히 약해졌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약해진 것만큼 약하진 않아요. 일본에서는 우선 종신고용제는 제가 아까 이제 20년 동안 일본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했는데 네. 일본이 버블이 끝나고 나서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잘 못 나갔잖아요. 네. 네, 버블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위기도 맞고 일본 기업이 많이 그 도산하고 하면서 일본 기업의 문제가 뭔가 하는 이제 반성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 종신고용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호봉제라든가요. 네. 그 생산성과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은 뭐 월급이 올라가고 네. 또 종신고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때는 또 기업이 어렵기도 했고요. 또 이런 이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대량 해고도 있었고 굉장히 그 안 좋은 시기가 있었죠.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그때도 일본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취업 빙하기가 그때 왔었고요. 또 2009년에서부터 11년 사이 그때도 또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있으니까 일본에서 다시 한번 또 대량 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과거의 일본의 종신고용제라든가 호봉제라든가 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사실 맞지 않는다. 네, 글로벌 시대 해가지고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일본인이 하나 깨달았다면은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용이 너무 불안해지고 노후가 불안하고 연금도 지금 낼 수 없으면 일본도 직업을 잃게 되면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그 가장 낮은 단계의 연금밖에 못 받게 되는데 그 연금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직업을 잃게 되면은 노후까지 불안해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은 사람들이 지갑을 확 닫게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또 일본 전체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었다. 고용이 불안한 것이 일본 경제 안 좋다. 그렇다면은 고용 불안도 어느 정도는 안정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종신고용제 안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하면은 이건 일본 사회 전체와 경제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일본 경제를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가지고 일본은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중간 단계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한국보다는 고용은 훨씬 안정적이에요. 하지만은 아까 노동 생산성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맞아요. 왜냐하면은 일본에 가보시면 도로에서 그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꼭 그 안내를 해주는 인부가 있어요. 그 여기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 사람이 그 안내를 해줘요. 그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에 입간판 세우고 말거든요. 거기 꼭 사람이 안내를 해주고 호텔에 가도 그 앞에서 주차를 안내하는
밖으로까지 나와가지고 호텔 주차장이 아니라 밖으로까지 나와가지고 좀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이고 이 인원이 필요한가 생각된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그 소득에 비해서 사람이 좀 더 많으면 노동 생산성은 소득을 사람 수로 나눠서 나오는 것이니까 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렇기는 한데 그럼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자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이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안에서 일본 사회가 그 중립을 지키려고 그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2013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은 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줄지 않았어요. 정규직 일자리도 늘었고요. 비정규직도 늘었고요. 주로 20대 청년들이 들어갈 때는 정규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비정규직이 많이 는 것은 이제 경력 단절됐던 여성들 많이 그 취업을 하게 됐고요. 또 65세 이상의 그 노년 인구 취업률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비정규직의 그 인원수를 늘리게 된 거죠. 고용 사정은 좋은 편이고 또 일본에서는 65세 아까 종신 고용이 제가 한국보다 낮다고 말씀드린 것이 네. 일본은 정년이 65세예요. 근데 기업이 65세 정년을 지키게 돼 있고요. 그런데 또 정년은 65세지만 법에 의해서 70까지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부터 70까지는 정규직으로는 그 유지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요. 대개 이제 계약직으로 전환해가지고 과거보다 이제 임금은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뭐 50%, 60% 정도. 그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맡겨서 본인이 원한다면 70까지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니까 네네. 과거 같은 종신고용은 아니지만 고용 환경은 좋은 편이죠. 인구 문제, 고령화 문제는 한국도 사실 되게 심각하고 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금방 뭐 고령화에 있어서 한국이 따라잡는다, 일본보다 더 심각할 거다 다들 입을 모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일본 경제의 장기 저성장 경로를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한국과 일본 경제의 닮은 점이 뭐고 차이점이 있을 텐데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굉장히 많이 닮았고요. 제가 생각한 거, 과거에 제가 파악한 거 이상으로 닮아서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닮았어. 이렇게까지 닮은 건 알겠는데 닮았다 네. 하더라도 한국인의 기질이 또 다르고 네. 한국은 또 일본의 경험을 받고 네, 좀 여러 가지 때문에 다른 점도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마치 무슨 역사가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네. 뭐 따라가네요. 그래서 너무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경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초식남 얘기 들었잖아요. 네. 일본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지 않는다. 네. 결혼은 고사하고 아예 연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혼자 살기를 원한다. 네. 그러면서 초식남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한 뭐 거의 네, 뭐 아주, 15년 뭐 네, 예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한국의 그렇죠. 20대 청년들이 남녀 불문하고 네. 연애 안 하고 뭐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겠다. 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닮아가나 싶을 정도로 그 닮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할 게 있는데 다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버블이 붕괴됐을 때의 일본하고 네. 지금의 한국도 사실은 한국은 한국만의 버블이 아니고 전 세계 지금 버블이긴 했지만은 지금 버블이 붕괴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도 버블이 붕괴된 이후의 한국인 것이고요. 90년대에 이제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일본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그 이전에 너무 잘 나갔어요. 그 80년대. 네. 그래가지고 기존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하는 미국에서 IT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장하고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나오고 삼성이나 TSMC가 부상하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에 일본 기업들은 굉장히 늦었거든요. 네. 그 결과로 버티다 뭐 10년, 20년 버티다 결국에는 그 2000년대 초반하고 또 201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했는데 한국은 그런 경험을 97년 IMF 때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긴장감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의 한국 기업은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의 기업보다 훨씬 강해요. 기업 자체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 긴장감이라는 것이 네. 그때보다 그리고 또 그 오픈 마인드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망하거나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긴장하면서 미래를 봐야 된다. 지금 세계 동향을 보면서 정말로 기술력 높여야 된다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한국 기업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결국 경제의 미래는 기업에 달려 있는데 지금 한국의 기업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버블이 끝나고 나서 저성장에 진입했지만은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 문헌을 봐도, 그 당시 네. 정부 문서를 보거나 기업 문서를 봐도 처음에는 일시적인 경기 후퇴라고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저성장의 시대가 왔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경제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우왕좌왕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이 우왕좌왕은 그걸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기업들은 여전히 열심히 해야 돼요. 기업들은 기업이 살아나면 우리가 살아나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지금 고용을 안정시키려고 또 주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 출산율이 반등을 한 것이 고용하고 주거가 안정됐을 때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이 높아졌을 때 네. 그때 출산율이 반등을 했는데 이게 뭐 어느 나라나 그 유럽에서도 겪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유럽의 경험을 참고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네. 거를 연구를 많이 해서 네네.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 고용을 안정시켜야 된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어야 된다, 국가가 그 육아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나눠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상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네. 모르고 있다가 파악을 하고 그걸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고용을 안정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주거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주거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마침 버블이 꺼지면서 상당히 그 부동산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작은 버블이라든가 생기고 또 다시 투기의 막 대상이 되고 이러지 않도록 그런 것도 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정말로 일본 부동산 폭락, 정말 버블 붕괴 이 정도로 뭐 닥친다는 신호로 봐야 될지 지금보다 더 훨씬 하락하게 된다는 얘긴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게 이 정도의 가격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들쑥날쑥 하는 거잖아요. 네. 보도도 굉장히 서로 다른 보도도 나오고요. 네. 뭐 어느 지역에서 뭐 알고 보니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졌다라는 보도도 있는가 하면은 네.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 91년도에 부동산이 피크를 찍고요. 네. 그 다음에 한 15년을 내려갔거든요. 네네. 15년 내려가가지고 15년쯤 되니까 2005년쯤 되니까 한 1984년 정도 가격으로까지 내려갔어요. 그렇게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경기에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 뭐 그 정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가 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도쿄에서 서울의 강북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서울의 강북에 해당하는 지역 같으면은 부부가 웬만한 중견기업에 다닌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30살의 신혼부부 같으면은 강북에 있는 한국으로 치면 한 25평 정도 아파트 같으면은 사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네.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금방 모아서가 아니라 이제 대출을 받아서 얼마든지 대출을 갚을 수 있고 그걸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을 아무나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이 없다 하더라도 중견기업 정도 다닌다면은 둘이 벌어가지고 집을 살 수 있고 애들이 조금 더 크면은 그때는 좀 더 모은 돈 가지고 한 32평도 옮길 수 있다. 네네. 굳이 뭐 강남을 누리진 않더라도 이 정도가 됐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정도가 됐을 때 그때서야 안정이 됐는데 그 안정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계속해서 도쿄를 빠져나가던 인구가 다시 도쿄로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어린아이의 인구가 늘기 시작했어요. 일본 전체를 보면은 어린아이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도쿄에서는 어느 시점이 되니까 다시 그 30대, 40대가 도쿄로 회귀하면서 도쿄에서 어린아이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정도의 안정, 더 막 떨어지고 휴지가 되고 이것이 절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괜찮은 뭐 회사 정도라면은 서울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일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사는 사람들 많아요. 대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안 사는 이유는 집을 사도 뭐 집값이 향후 뭐 막 오른다 이런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집을 자동차하고 좀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월세를 살아도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몰아도 되고 내가 자동차를 사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월세를 살아도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사는 게 이익이다, 렌트가 이익이다, 이게 딱히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때서야 비로소 부동산이 안정됐다, 주거가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거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부동산의 시세라든가 시세와 관련해서 향후 전망 관련해서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이렇게 더 폭락한다고는 예단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그 버블,
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2019년에 제가 책을 냈을 때만 해도 3년 전이죠. 3, 4년 네네. 2019년에 그때만 해도 자신 있게 일본 같은 폭락은 있을 수 없다. 네. 도쿄 같은. 왜냐하면은 도쿄 같은 버블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폭락도 있을 수 없다 했는데 20년, 21년, 22 계속 집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막 네. 굉장히 심하게 그 네, 뒤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버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정책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불가항력적으로 네. 그 한국에서 버블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어느 정도 버블인가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 어느 정도 버블인가 했더니 2000년대 초반에 그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 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버블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4, 5년간 5년 정도 한국에서 발생한 버블이. 그런데 그 미국에서 발생한 버블도 일본보다는 약했어요. 일본의 과거의 그 버블. 그건 유례없는 대단한 네, 버블이었으니까. 대단한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폭락은 일본에서 있었던 그 정도의 폭락은 있을 수 없겠지만은 한국도 상당한 버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오늘 와세다대 박상준 교수님 모시고 일본 경제 또 한국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양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시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월가월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